나의 세상은 언제나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를 외치는 손님들의 정겨운 고함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서울의 한 낡은 상가 골목에서 작은 고깃집 미숙이네를 20년간 운영해온 억척스러운 여사장 신미숙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작은 가게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수연이 하나뿐이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보물인 나의 딸 수연이, 그 아이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엄마, 가게 문이 열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딸 수연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사위 최진우가 함께 서 있었다.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사위 어서 와. 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았다. 내 사위 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 회사 라이프캠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가난한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청년. 나는 처음에 그가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나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그는 언제나 우리 가게에 찾아와 장모님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쓰는 그런 싹싹하고 다정한 사위였다. 장모님, 오늘도 가게에 손님이 많네요. 장사 잘 되시니 제가 다 기쁩니다. 자네가 우리 수연이 옆에 있어주니 내가 힘이 나서 그렇지. 나는 그들을 가게 가장 안쪽 자리에 앉히고 손수 음식을 준비했다. 오늘은 우리 사위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파티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이는 내 옆에서 쌈을 싸고 진우는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었다. 이 작고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위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그는 밥을 먹는 둥, 많은 둥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진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수연아. 그냥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중요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정신이 없네. 그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그의 손가락이 식탁 아래에서 아주 기묘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저 손가락을 까딱이는 수준이 아니었다.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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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마치 모스 부호처럼 아주 복잡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그는 식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아주 긴장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나오는 그의 오랜 버릇이었다. 여복의 최서방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려 내가 걱정스럽게 묻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가락 움직임을 멈췄다. 아닙니다. 장모님, 그냥 직업병입니다. 실험실에서 생긴 버릇이라서요. 하하. 그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성공한 사위의 무거운 어깨라고 생각하며 그의 밥그릇 위에 가장 맛있게 익은 삼겹살 한 점을 더 올려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아이는 돌아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사위의 그늘진 얼굴과 그의 기묘했던 손가락 움직임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11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내가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가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미숙이네. 식당입니다. 저기요 사장님. 저 아까 거기서 밥 먹었던 학생인데요. 제가 휴대폰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 젊은 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나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살펴보았다. 의자 밑에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네, 학생 여기 있네요. 내일 가게 문 열면 찾아가세요. 사장님 안 돼요. 제발요. 그 안에 제 졸업 논문 자료가 다 들어있단다 말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교수님께 보내드려야 하는데 학생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밖은 어두웠고 나는 하루 종일 일에 지쳐 파김치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그 학생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학생 주소가 어디예요? 나는 그날 밤 가게 문을 30분이나 더 늦게 닫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그 학생이 있다는 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은 내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거의 울음을 터뜨렸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는 내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내게 건네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웃었다. 됐어요. 학생, 나도 학생만한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 돈으로 밥이나 든든하게 챙겨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보답이에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다시 나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식어빠진 저녁밥을 먹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내 딸 수연이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나의 딸과 사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저렇게 행복하면 된 거지. 내가 조금 힘들면 어때?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알지 못했다. 사진 속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내 사위의 그늘진 얼굴과 그의 그 기묘한 손가락 리듬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비극의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을 나의 그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가 있고 바로 다음 날 오후였다. 나는 가게에서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의 사위 최진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울음에 잠겨 있었다. 장모님, 빨리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수연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을 겨를도 없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나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진우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서방, 우리 딸은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아무 말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을 지옥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박수연 씨, 보호자분, 네, 저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신경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온몸의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이가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혹스럽습니다. 마치 아주 희귀한 종류의 신경 독소에 감염된 것과 같은 증상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제발요. 나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 스위스의 노바젠이라는 제약 회사에서만 실험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약을 구하지 못하면 환자분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스위스 노바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회사 라이프캠은 바로 그 노바젠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있는 파트너 회사였다. 최서방자네 회사자네. 회사라면 그 약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제발 어떻게 좀 해보게. 우리 수연이 좀 살려주게. 나는 그에게 매달렸다. 그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장모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가서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장모님께서는 여기서 수연이 곁을 지켜주세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아주 다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그래도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수연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나는 진우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아이들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어머, 수연이 엄마 아니세요? 웬일이세요? 아주머니, 혹시 우리 사위 못 보셨어요? 최서방님 아까 아침에 웬 예쁜 아가씨랑 같이 큰 여행 가방을 이끌고 나가던데 공항 간다고 하던 것 같던데. 공항 여행 가방 그리고 예쁜 아가씨,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끔찍한 그림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최서방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출국장 전광판을 훑어보았다. 취리히 스위스 K293 14시 30분 탑승 진행 중. 취리히 그 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 바로 그 도시. 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래, 최서방은 우리 수연이를 위해 직접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어. 내가 오해한 거야. 나는 탑승 게이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을. 탑승구 앞에서 내 사위 최진우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의 손을 아주 다정하게 잡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가 전에 수연이의 회사 동료라고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강유라 박사였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서방. 내가 울부짖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의 눈에서 미안함이나 당혹감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나를 아주 귀찮고 하찮은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차갑고 텅 빈 눈빛 뿐이었다. 그는 나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그대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잡은 채 탑승구 안으로 유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나의 눈앞에서. 안 돼. 최서방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따라 달려가려 했지만 공항
보안 요원들이 나를 막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 나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내 눈앞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끊어지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스위스 취리히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나는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내 옆자리에는 나의 동료 강유라 박사가 초조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은 온통 인천 공항에 홀로 남겨두고 온 나의 장모님 신미숙 여사님의 그 절망적인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초의 서방 나를 부르던 그녀의 그 처절한 외침이 내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장모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해외로 도망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나는 그녀에게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이 내가 나의 아내 수연이를 그리고 장모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이 잔인한 연극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내가 속한 제약 회사 라이프캠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약 개발 연구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치매 치료제 뉴로칸미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임상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곧 식약처의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발견하고 말았다. 뉴로칸미 임상 데이터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치명적인 부작용을 그 약은 단기적으로는 환자의 인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드물게 하지만 치명적인 신경계 손상을 일으켜 환자를 급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그리고 즉시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 상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나의 예상을 벗어났다. 최 박사, 자네 아주 똑똑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조금 순진한 구석이 있군. 그는 웃고 있었다. 그깟 몇 퍼센트의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디
있나? 하지만 상무님, 이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최 박사, 조용히 하게. 이 일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비밀이야. 자네가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순간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의 소중한 가족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고민에 빠졌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뉴로캄에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와 한 상무의 협박 녹취록을 비밀리에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스위스 취리히의 한 비밀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동시에 나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뉴로캄의 치명적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실험적인 항체, 즉 해독제의 개발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한 상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밀하고 잔인한 인간이었다. 그는 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 바로 나의 아내 수연이. 그는 수연이의 음식에 아주 소량의 뉴로캄의 신경 독소를 몰래 섞어 투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아내를 인질로 삼아 나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내 아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한 상무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자를 터였다. 내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스위스로 직접 날아가 내가 숨겨둔 해독제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는 것. 하지만 한 상무는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내가 공항에 나타나는 순간 그는 나를 막거나 혹은 해치려 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연극을 꾸며야만 했다. 아내가 위독한 상황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해외로 도망치는 파렴치한 남편? 그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나는 나의 유일한 동지이자 이 모든 비밀을 아는 단 한 사람, 강유라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나의 대학 동기이자 최고의 독성학 전문가였다. 그녀는 한상무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분노했고 기꺼이 나의 위험한 연극에 동참해주기로 했다. 우리는 일부러 상간녀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나는 회사에 긴급 휴가를 냈고 유라 박사와 함께 가장 비싼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나는 일부러 장모님께 나의 가장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녀가 나를 완벽하게 오해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야만 그녀 역시 한 상무의 의심에서 벗어나 안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모님의 그 절망적인 얼굴을 뒤로 하고 비행기에 오르는 내 심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수연이를 살려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나는 비행기 창밖의 어둠을 보며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괜찮아요. 진우 씨, 내 옆에서 유라 박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면 한 상무에 사람들이 깔려 있을 거야.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은행까지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알고 있어. 우리는 취리히에서의 작전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나의 아내 수연이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72시간. 그 안에 나는 해독제와 증거를 손에 넣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취리히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의 불빛이자 동시에 나를 기다리는 위험의 신호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수연이의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수연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으니 그날 인천공항에서 나의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첫 번째는 내 딸 수연이가 쓰러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들처럼 믿었던 사위 최진우가 내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졌을 때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의 모든 눈물은 그 차가운 공항 바닥에 모두 쏟아버리고 온 뒤였다. 나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가 되어 내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나의 딸 수연이를 보았다. 아이는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아주 위태로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아니, 희망은 있어. 내가 만들면 돼.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딸을 저렇게 만들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그 악마 같은 놈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로 했다. 나는 내 식당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의 전쟁을 시작했다. 나는 먼저 그놈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추악한 위선을 만천에 폭로해야만 했다. 나는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을 떠올렸다. 특히 거대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 진실의 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간판, 기자, 김민준. 그는 젊었지만 그 누구보다 집요하고 용감한 기자였다. 나는 그라면 나의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믿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수소문 끝에 그가 일하는 방송국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네, SBC 방송국입니다. 저 탐사 보도팀의 김민준 기자님, 좀 연결해 주십시오. 실례지만 누구신지, 용건이 무엇인지.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위는 제 딸을 버리고 상간녀와 함께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나의 절박한 목소리에 방송국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정신 나간 여자 취급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같이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김민준 기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방송국 근처의 한 낡은 찻집에서 만났다. 그는 화면에서 본 것보다 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녹음기를 켜고 차갑게 물었다. 어머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어머님의 사위가 어머님의 따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단 저는 사실과 증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감상적인 하소연은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사위 최진우가 얼마나 다정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나의 딸 수연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수연이가 쓰러지던 그날의 일과 병원에서의 진단, 그리고 공항에서의 그 끔찍한 배신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의 눈빛은 이건 너무 막장 드라마 같잖아 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머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사위분이 정말 상간녀와 여행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따님의 치료를 위한 급한 출장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요, 나는 봤어요.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웃고 있었다고요. 그것 역시 어머님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는 냉정했다. 나는 절망했다. 이 사람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정말 끝이었다.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상간즈점이요. 그 아이, 내 사위는 그날 공항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아주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요. 네, 그 아이는 아주 긴장하면 손가락을 책상에 부딪히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상하고 복잡한 리듬으로 마치 암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우리 가게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그랬어요. 나는 내가 기억하는 그 리듬을 흉내내어 테이블 위를 두드렸다.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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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내 행동에 김민준 기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날카로운 기자적 직감이 이 기묘한 디테일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녹음기를 끄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제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님 말씀에 아주 작은 진실이라도 있다면 제가 찾아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났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수연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는 것을 들으며 나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며칠 뒤 김민준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진지하고 흥분되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무언가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어머님 사위 최진우 박사가 속한 라이프캠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서 최근 개발한 뉴로캄이라는 신약, 무언가 이상합니다. 아, 하드름. 그 약의
임상 시험 과정에서 몇몇 연구원들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약의 안전성에 다해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들이더군요. 그의 말에 내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수연이의 병 사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그의 회사,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님,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 내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내 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 거대한 제약 회사를 상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김민준 기자였다. 어머님, 방금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진우 박사와 함께 스위스로 떠난 강유라 박사, 그녀가 1년 전 뉴로캄의 부작용에 대한 내부 고발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여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그것은 나의 캄캄했던 절망 속에 던져진 아주 작은 하지만 눈부신 희망의 불씨였다. 스위스 취리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나는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은 장모님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온 한 통의 문자. 박수연 환자, 바이탈 사인 저하, 상태 급격히 악화 중. 내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내렸다.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7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정신 차려야 해. 진우 씨, 내 옆에서 유라 박사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 역시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해내야만 했다. 우리가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선글라스를 낀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우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한 상무가 보낸 놈들이 틀림없었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손을 써놨을 줄이야. 유라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차를 타는
것을 포기했다. 우리는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고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 우리는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아탔다. 반호프슈트라세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하지만 우리의 택시 뒤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다. 유라야, 꽉 잡아. 나는 택시 기사에게 소리쳤다. 아저씨,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저 차 좀 따돌려주세요. 그때부터 취리 시내에서의 숨막히는 자동차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택시는 좁은 골목길을 고개 하듯 질주했고 검은색 벤츠는 끈질기게 우리의 뒤를 쫓았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고비가 지나갔다. 마침내 우리는 복잡한 중앙역 근처에서 겨우 그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택시에서 내려 사람이 가장 붐비는 트램에 올라탔다. 이제 괜찮을 거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는 취리히의 한 낡은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은행은 오후 5시에 문을 닫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3시간뿐이야. 그 안에 은행 금고에 있는 해독제와 데이터를 꺼내와야 해. 놈들이 다시 쫓아오기 전에 나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국에 홀로 남겨진 이 나의 아내 수연이를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품. 수연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까?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어야만 했다. 이 잔인한 운명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 진우 씨, 유라의 목소리가 나를 상념에서 깨웠다. 이제 가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우리의 목적지는 취리 구시가지에 위치한 아주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스위스 개인 은행 뱅크 폰 에델바이스였다. 그곳은 전 세계 VVIP들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곳의 보안은 철옹성 같았다.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강철중 회장님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이곳에 비밀 금고를 만들어 두셨다. 그리고 그 금고의 유일한 상속자인 나만이 그곳을 열 수
있었다. 우리가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감시의 시선을 느꼈다. 놈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낸 것이다. 유라야, 내가 은행 안으로 들어갈게. 너는 밖에서 망을 봐줘. 그리고 만약 1시간 안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자료를 한국에 김민준 기자에게 보내. 그리고 너는 스위스 경찰에 자수해. 알겠지? 진우 씨,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험이야. 부탁이야. 유라야, 나는 그녀에게 비장한 말을 남기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은행 내부는 아주 고요하고 차가웠다. 나는 은행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개인 금고실로 향했다. 금고실로 가는 길은 여러 개의 철문과 보안 시스템으로 막혀 있었다. 나는 나의 신분을 증명하고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거치고 나서야 마침내 그곳에 들어설 수 있었다. 금고실 안에는 수백 개의 익명의 금고들이 벽을 가득 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금고 앞에 섰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비밀번호와 나의 생체 정보를 입력했다. 절컥 아주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내가 찾던 바로 그것이 들어있었다. 뉴로캄이 진짜 임상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특수 냉각 케이스 안에 보관된 푸른색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수연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의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다. 내가 그것들을 챙겨 금고실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금고실 복도 저편에서 2명의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공항에서 봤던 바로 그놈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최진우 박사,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어. 그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의 모든 퇴로는 막혀 있었다. 나는 해독제가 든 케이스를 품에 꽉 껴안았다. 이것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나는 이대로 여기서 죽는 것인가? 나의 아내 수연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최진우 박사,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어. 복도 저편에서 다가오는 2명의 남자, 그들의 손에
들린 소음기, 달린 권총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이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수연이를 살릴 수 있는 해독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유라야, 내 뒤로 숨어. 나는 유라 박사를 내 등 뒤로 밀치고 해독제가 든 케이스를 가슴에 꽉 껴안았다. 이것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수연이와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우 씨,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바로 그때였다. 진우 씨, 지금이에요. 내 등 뒤에 있던 유라 박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아주 작은 스프레이 병 하나를 꺼내 남자들의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뿌려댔다. 악, 이게 뭐야? 남자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유라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최루 스프레이였다. 그녀는 독성학 전문가답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품을 가지고 다녔다. 남자들의 시야가 가려진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내가 들고 있던 묵직한 하드 드라이브가 든 가방을 한 놈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비어그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졌다. 이 개새끼들이 남은 한 놈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쏘려 했다. 나는 유라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땅땅 소음기가 달린 총소리가 조용한 은행 복도를 울렸다. 우리는 그 틈을 타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이쪽이에요. 우리는 은행 건물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놈들의 거친 욕설과 발소리가 쫓아오고 있었다. 우리가 막 건물의 후문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한 놈이 내 다리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내 허벅지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진우 씨, 유라가 놀라 나를 부축했다. 먼저 가. 유라야, 이 해독제 가지고 어서. 나는 그녀에게 해독제 케이스를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같이 가야 해요. 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왕, 저 멀리서 스위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은행 직원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놈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결국 도망쳤다. 우리는 살았다. 신미숙의 시점. 나는 기자 김민준과 함께 그의 방송국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에 마련된 비밀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생방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얼굴 역시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스튜디오 안에는 한 중년의 남자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김민준 기자가 찾아낸 라이프캠의 전직 연구원이었다. 그는 유력함의 위험성을 고발했다가 한 상무에게 쫓겨난 비운의 과학자였다. 밤 10시 김민준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민준의 진실의 눈을 통해 생방송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 보도 전문 기자 김민준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방송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 회사 라이프캠과 그들의 새로운 신약 뉴로캄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먼저 내부 고발자인 전직 연구원의 증언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뉴로캄이 어떻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실시간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채팅창은 충격과 분노의 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게 실화라고 완전 영화네. 라이프캠 미친 거 아니야. 당장 불매운동 가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 상무, 그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김민준 기자는 시청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용감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또 다른 제보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진실이 담긴 원본 데이터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내 사위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다. 제발, 제발 성공해야
할 텐데 바로 그때 김민준 기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여러분, 지금 막 스위스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생방송 화면에 송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임상 데이터 보고서가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라이프캠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완벽한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우가 목숨을 걸고 보내온 끔찍한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담긴 원본 데이터. 두 개의 보고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달랐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채팅창은 폭발했다. 시청자 수는 수백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병실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사위 최진우, 그의 그 차가웠던 눈빛과 잔인했던 배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딸 수연이를, 그리고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그의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것을,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다급하게 뛰어 나왔다. 박수연 환자, 보호자분 지금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망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나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 기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님, 방금 최진우 박사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 지금 해독제를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해독제.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쓰러져 있는 내 딸을 향해 외쳤다. 수연아, 내 딸아, 정신 차려. 아빠가, 아니, 내 남편이 지금 너를 살리러 오고 있단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나의 절규가 하얀 병실 복도를 가득 무고 있었다. 최진우 박사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 지금 해독제를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오고 계십니다. 김민준 기자의 그 한마디가 나의 꺼져가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사경을 헤매는 내 딸 수연이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수연아, 내 딸아, 정신 차려. 내 남편이 지금 너를 살리러
오고 있단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나의 절규가 하얀 병실 복도를 가득 메웠다. 병원 대기실의 텔레비전에서는 온통 라이프캠과 한 상무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김민준 기자의 그 용감한 생방송 폭로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즉시 라이프캠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한 상무는 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거대한 제약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세상은 오직 저 유리창 너머 내 딸의 희미한 숨소리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수연이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의 숫자는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환자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나는 그 절망적인 광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중환자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나의 사위 최진우였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의 옷은 온통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다리는 심하게 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은색 특수 냉각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 의사에게로 달려갔다. 해독제입니다. 이걸 당장 수연이에게 투여해 주세요. 그는 의사에게 케이스를 건넸다.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신경 독소와 직접 결합하여 독성을 중화시킬 겁니다. 투여 프로토콜은 안에 들어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의료진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푸른색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수연이의 링거 줄에 연결되었다. 나는 진우의 곁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았다. 최서방 자네 다리는 괜찮습니다. 장모님 괜찮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우리는 다시 유리창 앞에 섰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수연이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의 숫자가 서서히 아주 조금씩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의사가 마침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아주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적입니다. 환자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이탈 사인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우 역시 벽에 기댄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해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딸을 지켜낸 것이다. 며칠 뒤 수연이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이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진우가 사실은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수연이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오후 진우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다리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침대 맡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수연이를 내려다보았다.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바보,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나 쇠퇴 때문에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두 아이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진우의 앞에 섰다. 나는 그 아이의 앞에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최서방,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내가 자네를 괴물이라고 욕했어. 이 어리석은 장모를 부디 용서하게. 나의 진심 어린 사죄에 진우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아닙니다. 장모님께서는 어미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장모님께 그런 끔찍한 고통과 오해를 안겨드렸으니 그는 나를 향해 마주 절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용서하고 보듬어 안았다. 그때 수연이가 침대 위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그리고 여보,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라이프캠은 무너졌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진우와 유라 박사 그리고 뜻을 함께한 다른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립 신약 개발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한 약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다. 나는 나의 작은 식당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이제 사랑하는 딸과 세상을 구한 영웅 사위가 함께 있었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아주 단단하고 따뜻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가을 나의 세상은 더 이상 나의 작은 식당 미숙인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사회적 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다. 2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나의 사위 진우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의 딸 수연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진우와 그의 동료 유라 박사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부도 직전에 라이프캠을 국민 성금과 정부 지원을 받아 인수했다. 그리고 그곳을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한 약을 개발하는 공익적인 국립신약연구소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나의 사위는 내게 찾아왔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을 꿈꿔왔지만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바로 그 꿈. 저는 장모님께서 병원에서 수연이를 간호하시며 제대로 된 밥 한 끼 드시지 못하고 고생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원에는 장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통받는 환자,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장모님의 따뜻한 밥상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나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 주었고 사업 계획을 세워 주었으며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렇게 나의 작은 식당 미숙인에는 이제 서울의 모든 종합병원의 환자 가족들을 위한 영양 가득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거대한 중앙 주방이 되어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나의 음식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나의 음식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나의 위로이자 사랑이었다. 오늘도 나는 분주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내 딸
수연이와 사위,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수연이는 2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아이는 이제 나와 함께 이 재단의 일을 돕고 있었다. 엄마, 오늘 메뉴는 뭐예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우리 사위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했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주방 입구에서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근처 병원에서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이곳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밥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힘내세요.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녀가 돌아간 뒤 우리 세 사람은 주방 한쪽의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우리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갈비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내 앞에 앉아 서로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웃고 있는 내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다. 나는 2년 전 공항에서의 그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나를 버리고 떠나던 사위의 그 차가운 눈빛, 그를 향한 나의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 하지만 그 분노가 결국 우리를 구했다. 나의 그 맹목적인 모성애가 김민준 기자에게 제보할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으며 마침내 내 딸과 사위를 살려낸 것이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가장 끔찍한 절망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을 싹 틔우는 힘은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장모님, 이 갈비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진우가 나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엄마, 나도 수연이가 아이처럼 웃으며 졸랐다. 나는 그들의 밥그릇 위에 가장 큰 갈비 한 점씩을 올려주었다. 나의 식당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식당이 아니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집이자 우리의 새로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곳이었다. 나는 소리 내어 환하게 웃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내 인생에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날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